안녕하세요.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만델라와 온베키 정부에 이어서 제콥 주마와 시릴 라마포사 정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콥 주마는 1942년 3월 줄루족의 본고장인 콰즈루나탈주 은칸들라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1990년 백인 정권이 ANC 조직을 합법화하면서 제콥 주마는 해외 망명 인사들의 귀국 보장과 정치범들의 석방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는 줄루족 기반의 잉카타 자유당의 당세가 아주 강한 콰즈루나탈 지역에서 ANC 조직을 재건하는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부통령이었던 제이콥 주마가 2005년도에 무기거래 뇌물수수로 부통령직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 에이즈에 걸린 여성을 성폭행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이듬해 혐의에서 풀려나는 등 수차례 정치적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대통령에 이르게 됩니다. 제이콥 주마에게 한 여성 기자가 에이즈 걸린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에이즈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Mr. Zuma, the fact that you took a shower after having unprotected sex with an HIV positive woman, believing that it would minimize your risk, has really angered AIDS activists. What is your response to their criticism? But if we have been in the kitchen, my dear, peeling onion, you wash your hands, not so. What's funny about washing your hands after doing something? After washing yourself, what's the problem? 에이즈에 안 걸리기 위해 샤워기로 잘 씻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카툰니스트 자피로는 제이콥 주마를 그릴 때마다 머리 위에 샤워기를 넣어 풍자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2016년 남아공 국민권익보호관 툴리 마돈셀라는 355페이지의 분량의 국가포획 부패 보고서, 즉 국정농단 보고서를 공개하며 제이콥 주마와 인도계 재벌 사업가 굽타 패밀리와의 비리와 의혹을 폭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이콥 주마와 굽타 패밀리의 정경유착, 굽타 패밀리가 일부 내각 장관과 국영기업 이사장 선임에 개입한 의혹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린 주마와 굽타를 풍자의 합친말인 줍타의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국정농단으로 국고에서 5천억 랜드가 빼돌려진 것으로 남아공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짜 국영 기업들이 내부 비리, 부패, 경영 능력의 부족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콤, 남아공항공, 여객철도기업 프라사, 방산업체 데넬 등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이콥 주마의 고향인 은칸들라 집 보수 비용을 위해 국고 246밀리언 랜드를 사용하고 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제이콥 주마의 공식적인 부인들은 7명 중 1명과 이혼했고 또 1명은 사망했으며 현재 5명의 부인들과 23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의 부인들이 11대의 차를 구입하는데 약 9밀리언 랜드를 소비해 비난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ANC는 주마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로 민심이 악화되고 만델라 이름에 먹칠하며 당 지지율마저 추락하자 당 대표이던 주마 대통령을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두고 201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워졌으며 그와 연루돼 재판 중인 범죄 혐의는 무려 783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 당내 경선을 거쳐 시릴 라마포사가 후임 당대표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직전 출범시킨 존도위원회, 즉 반부패조사위원회에 2019년 한 차례만 증언하고 계속 출석을 회피하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2021년 6월 29일 법정 모독죄로 15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의 수감 중에 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의 시작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그의 출신지 콰즈루나탈 지역과 경제중심지 조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동과 약탈, 방화 등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
337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소요 사태로 인한 남아공 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랜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입니다. 취임 당시 반부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8년 당시 반부패 조사위가 출범한 것 자체가 ANC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부패 조사위, 즉 전도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증인이 출석해 주마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부패 세력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아직도 포진하고 있다 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가이자 전직 노동조합을 이끌었던 시릴 라마포사는 비정책, 즉 흑인 경제 강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흑인들의 대표적인 성공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정부는 흑인의 세계 최대의 실업률과 생활고, 죽텐난, 에이즈와 범죄,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과 빈부격차 등을 헤쳐나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만델라 이후 남아공은 지도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의 모순을 있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지도층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고 청렴하지 못했습니다. 만델라 이후 중요한 사회적 도덕과 가치들이 빠르게 무너지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무너질 때 사회는 부정부패와 범죄 등이 득세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에서 생겨난 불평등은 흑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더 악화되고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아공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소득 상위 10%는 국가소득의 58%를 벌어들이는 반면 하위 10%는 국가소득의 0.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종 간 경제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인구의 8.4%에 불과한 백인 인구는 전체 가구 소득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인 인구보다 10배 많은 흑인의 전체 가구 소득 44.6%와 대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평균적으로 백인 가구가 흑인 가구보다 10배 잘 산다는 뜻이며 양극화의 글이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책, 블랙 이코노미 임파워먼트, 즉 흑인 경제 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비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흑인들에게 거의 모든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흑인들을 우선하는 일종의 흑인 우선 정책으로 남아공의 회사는 흑인 고용인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백인과 흑인이 평가를 받을 경우 흑인이 또한 월등히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정책으로 흑인 중산층, 즉 블랙 다이아몬드 계층이 부상하게 되고 무엇보다 인종차별로 얼룩진 남아공 기업계의 지평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일부 특정 흑인 계층에게만 수혜가 주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흑인 정부가 들어선 지 27년이 지난 현재 남아공의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의 극대화로 범죄 행위도 더욱 과격화되고 있는 남아공은 범죄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제적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에 하루에 56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성폭행은 하루에 105명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자택이나 피의자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젠더 베이스드 폭행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문제가 남아공 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주요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남아공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
최소 3분의 1이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실업률을 좁은 관점에서 볼 때 공식적으로 34.4%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숫자는 44.4%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의 징조로 묘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5세에서 24세까지 아주 높은 64.4%로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와 여러 사회 문제, 즉 청소년들이 범죄나 갱스터의 길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에서 반영하듯 각 도시마다 홈레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텐트시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사회보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개발도상국으로는 최대 규모, 전체 남아공 인구 약 6천만 명 중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에게는 지급되는 차일드 서포트 그란트는 매달 460란드이며 60세 이상에게 주는 올드 에이지 그란트는 1890란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따라 회유로운 자들의 우려는 1,800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현상, 디펜던시 신드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의존 현상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빈곤층 사람들의 수동성과 복지 의존도를 촉진시킴에 따라 빈곤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공 사회복지보조금 수혜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첫 번째는 10대들의 의도적인 임신이 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복지제도 의존 현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욕을 꺾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일자리 상실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마지막으로는 숙련된 기술 노동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흑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아공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들을 통해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남아공의 흑인 의식화 운동을 주도했던 스티브 비코처럼 의존적인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독립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동적인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의식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젠더 베이스드 바이런스와 같은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특히 하루에 56명이 살해되는 살인과 폭행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생명 존중함을 상실한 채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신앙 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의 파달의 공동체 정신과 우분투 인간관의 유산을 존중하며 인종 간의 갈등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